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기분인데. 예, 아니,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바쁘신 걸 알면서도 전화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예. 우리나라 세수가 무려 50조가 펑크날 위기에 처해 있다. 예. 이거 들으셨어요? 물론 들었죠. 난리가 아니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좀 우선 설명을 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까지 발표가 됐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한 24조 원 정도 세수 결손, 이렇게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올해 한 뭐 50조 정도, 이 최소 제 계산에 따르면 최소 30조, 뭐 50조도 충분히 가능한 세수 결손 규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음. 뭐 문제일 수 있죠. 문제일 수 있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따져야 봐야 돼요. 그거보다 더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도대체 세수결손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봐야 됩니다. 세수결손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게 대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수결손 하면은 뭐 초과세수, 뭐 세수결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요. 뭐 초과세수는 지난 정부 때는 초과세수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거꾸로 세수결손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초과세수는 지난 정부가 막 증세를 했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초과세수가 나오는 거고, 세수결손은 이번 정부가 감세를 했으니까 세금이 안 거쳐서 세수결손이 난다라고 이해하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초과세수도 그렇고 세수결손도 그렇고, 전년도보다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초과세수나 전년도보다 세금이 덜 거쳤다고 세수결손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측보다 세금이 많이 거친 것이 초과세수고,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거치는 것이 바로 세수결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증세를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감세를 하면 세금이 덜 거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측 대비해서 세금이 더 거쳤냐, 세금이 덜 거쳤냐라는 것이 바로 세수결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본예산 예측치가 있죠. 그러니까 본예산 예측치보다 올해는 3월 말까지 24조 원이 덜 거쳤고, 이제 12월 말까지 뭐 최소 30조, 많으면 한 50조 원 정도 세금이 덜 거칠 거다라고 우려하는 것이 바로 세수 결손의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수 펑크가 지금 나게 된 건 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그 주식쟁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결과론 가지고 왜 그때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 왜 그때 이 압구정동 아파트를 안 샀을까? 이 예측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너는 예측이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기재부가 뭐 예측을 잘못해서 세수가 펑크가 났다. 왜 기재부는 예측을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비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뭐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세수 결손이 과연 예측 실패일까 대응 실패일까라고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대응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세수 결손이 발생했냐? 갑자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상수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 세수 예측은 언제 했냐면은 기재부가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본예산 세수 예측이에요. 그런데 작년 7월 말 기준이라면은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7월 말이면은 강산이 벌써 바뀝니다. 요즘에 6개월이면 강산이 바뀌는데요. 자, 그런데 국회에서 땅땅땅 예산 심의가 통과된 것은 작년 12월 달이었다고요.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하필이면은 7월 말 예측 기준이 12월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초과 세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재부가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그런데 네. 사과를 하면서 그래 이젠 바꾸겠다. 우리가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세수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측을 더 최신식으로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기재부도 뭐 수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 기준을 계속 유지한 거죠. 완벽한 대응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OECD 같은 경우도 이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한 0.4%포인트 정도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어요. 기재부도 당연히 알고 전 국민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 나빠질 거다라는 사실을 다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을 세수 추계에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근데 뭐 원래 그랬어요. 기재부는 원래 이 7월 말 기준을 가지고 12월 달까지 유지됐던 것은 원래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바꾸자라는 뭐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요. 근데 원래 이런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잖아요. 국회에서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잖아요. 국회가 어떤 거는 변경을 해서 국회가 세법을 변경하면은 세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하겠죠. 그런데 국회가 세법을 변경을 해서 세수가 변했는데 그것조차 이번에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뭐 아는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기재부 관료가 그 기자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기자님은 이 세수 이게 변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루 밤새면 되는 거예요. 하루 밤새면 되는 거고 그게 정말 하기 싫으면은 저한테 용역을 맡기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인 거죠. 하루 밤새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세수 변경 그 시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트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변경 폭이 크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이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죠. 아니 나라의 녹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시는 기재부 관료가 그러니까요. 하기 어려워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세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별로 크지는 않는데 크지 않은 것을 어려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건데 크든 작든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세수가 바뀌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이 시트 작업, 이 세수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정이 힘드시면 여기 이렇게 용역도 예,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기재부가 지금 뭐 추경을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뭐 5월에는 아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좀 약간 낙관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대응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 결손, 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난다면은 우리는 그 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수와 결손이 나면 확실한 것은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거죠. 뭐 쓸 돈은 있지만 들어올 돈은 없으면 당연히 현금 유동성이 막히는 건데 이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세입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 세출을 줄이는 방법. 이 두 개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두 번째 방법 먼저 말을 하면은 세출을 줄이려면 요즘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세출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세출을 줄여서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법을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낚였네요. 네. 왜 안 되는 일이냐면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니 돈이 지금 안 들어오면은 지출을 좀 아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근대 국가의 근본은 뭡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기에다가 10억 원을 써라 저기에다가 20억을 써라 라고 국민의 대표가 땅땅땅 해서 정한 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시작 아니에요. 그쵸. 올해 예산은 누가 정했어요? 국회에서 작년에 이미 정한 거라고요. 이 사업에 10억을 쓰고 저 사업에 20억을 쓰라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땅땅땅 했는데 그냥 행정부가 국회는 10억을 쓰라고 했는데 요즘에 세수가 좀 안 좋으니까 8억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기재부가 지금 세수가 안 좋아서 8억만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재부가 보기에 원래는 국회는 10억을 쓰라고 했지만 뭐 이 세수도 안 좋고 그리고 이 10억을 안 쓰고 8억만 써도 뭐 나름대로의 뭐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회에 요청을 하는 거죠. 국회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18억으로 깎으면은 우리 생각엔 좋은데 어떻게 씁니까?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그래 이번엔 8억만 쓰자라고 땅땅땅 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국회 요청하는 거를 퀴즈인가요? 뭐, 추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국회에서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덜 쓰고 싶으면 저는 덜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행정부가 임의로 덜 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국회의 허락을 맡아서 덜 쓰든 더 쓰든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추경인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추경호 부총리인 거죠. 저랑 비슷한 수준인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추경호는 무엇을 해야 된다? 추경을 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추경호 부총리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얘기. 우리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입이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증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증세는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증세를 해서 올해 세수를 늘려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증세를 할 정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국가 부채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인 거고요. 근데 국가 부채 한도는 국회에서 땅땅땅 하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 예, 맞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았네요. 이 국채를 추가로 한도보다 더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경이요. 그리고 세출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경입니다. 자, 그런데 추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추경호 의원 말은요. 우리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은 저를 비롯해서 다 추경을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추경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한다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세금이 들어온다면은 괜찮지 않고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아도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하반기에는 절대로 더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국회에서 감세를 하든 증세를 하든 이거는 이미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다시 감액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반도체 세액공제 감액했잖아요. 언제 감액했냐면은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된 이후에 불과 열흘 만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거 너무 작다. 이 감액을 더 반도체 세액공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지 열흘 만에 이 윤 대통령께서 이거를 나는 이거 싫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열흘이면은 국회에 합의한 문서가 마르지도 않는, 이렇게 문대면은 이렇게 번져요. 문대면은 번질 때 여야가 합의한 거를 대통령이 나는 반대세.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 세액 공제가 크게 확대가 됐어요. 이건 오로지 삼성만을 위한. 뭐 삼성과 뭐 하이닉스 등등을 위한 건데 문제는 반도체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되면은 이 세금이 감소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재부 관료가 언론에 대고 한 말은 이 반도체 공제는 원칙적으로 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저는 정확하게 말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주는 상황을 원칙적으로 세금이 줄지 않는다라고 기재부 관료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나는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기재부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요. 올해 세금을 줄이면은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뭐 원칙이긴 해요.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은 올해 아무리 반도체 세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올해 세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세금이 주는 것이 뭐 원칙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올해 세금을 내년 3월 달에 100%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중간 예납이 올해 8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 예납을 하는 것이 뭐 원칙적으로는 올해 그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뭐 원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반도체 세공제를 하면은 그만큼 줄어든 세금을 올해 8월 달에 더 적은 세금을 신고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할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적은 세금을 당연히 신고하겠죠. 무려 반도체 기업이 적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려 반도체 기업은 당연히 적은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올해 이 8월달 중간예납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올해 8월달 세수는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기재부 관료의 이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기재부 관료가 기자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기자님 뭐 중간 예납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물어봤대요. 그럼 기자분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중간 예납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서 뭐 잘 모르는데요 해서 한 말이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거의 뭐 말장난으로 기자를 농락하고, 사실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국민들에게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농락을 맞습니다. 한 거라는 게 생각이 드네요.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추계를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거 자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7월 말 기준을 가지고 국회에 이 제출을 하면은 회심이 언제 끝나냐면은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7월 달과 12월 달에 이 갭이 있으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오래전부터 그 말을 하고 그 작년에 그 초과세수 TF 때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 제 발제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롤링 포캐스트를 해야 된다, 재추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고요. 저는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추계만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법인세 수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수는 지금 현재 실적의 6개월 후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추계를 하게 되면은 그 11월 말에 이 3분기 법인 실적이 이미 다 나와요. 3분기 법인 실적을 보고 내년도 3월달 법인 세수 예측하는 것은 이건 누워서 떠먹기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7월 말 기준을 가지고 법인세를 예측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정말로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정말로 이거 시트 작업을 다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는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왜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경제 기자들 그렇게 많이 이제 욕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 기자에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윽박을 질러대며 조롱을 하려는 기재부 관료의 모습을 보자니.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재추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자님은 아십니까? 막 묻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기자님은 이 법인세 이 중간 예납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을 이렇게 궁지에 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관료가. 어찌됐건 간에 아는 게 답이다.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생각이 거듭 드네요. 더더욱이 우리 이상민 수석 연구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 모르는 무지몽매한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긴급하게 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